고성이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김다정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갤러리 문을 여는 소리조차 필요 없었다. 이미 안쪽에서는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고 그 정적을 가장 먼저 찢어낸 것은 김다정의 목소리였다.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억눌러온 분노와 오래된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사기꾼 주제에 내가 감히 내 아이들 앞에서 이름을 꺼내고 삶을 흔들어 놓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퍼지며 벽과 작품 사이를 부딪혀 되돌아왔다. 고성이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눈앞이 어두워지는 듯했고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가면이 단번에 벗겨지는 느낌이었다. 왜 내가 여기에 있느냐고 묻는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은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김다정은 그 질문에 웃지도 않았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고성이의 숨이 막혔다. 은호와 결혼할 사람의 엄마, 지환이와 수빈이의 엄마, 바로 나야? 이름을 하나씩 또박또박 꺼낼 때마다 고성이의 동공은 흔들렸고 김다정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고성이가 놀라 말을 잃자 김다정의 눈빛이 번뜩였다. 더 이상 숨길 생각도 돌아갈 생각도 없다는 듯 했다. 너가 30년 전 그 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누구의 인생을 대신 살았는지, 누구의 아이를 지워버렸는지 다 알고 있어.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내 남편 박진석 회장에게도 내가 그렇게 목숨처럼 지켜온 현재에게도 전부 드러내 버릴 거야. 고성이의 손이 떨렸고 그 떨림은 부정이 아니라 인정에 가까웠다. 그날 밤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예언은 시작되고 있었다. 김다정은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을 닫았는데도 방 안으로 스며드는 찬 기운이 피부를 스쳤다. 누군가 오래된 기억의 문을 열어젖힌 것처럼 불길한 감각이 서서히 몸을 감쌌다. 억지로 눈을 감았을 때 꿈은 너무 선명하게 시작되었다. 낡은 학교 운동장. 분명 밤이었지만 운동장은 나처럼 밝았고 시간의 감각이 뒤틀린 공간 같았다. 교복을 입은 어린 고성이가 그곳에 서 있었다. 말없이, 감정 없이 운동장 한가운데에는 작은 아기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분홍도 파랑도 아닌 기억 속에만 존재할 법한 연한 아이보리색. 김다정은 그 신발을 집으려다 발걸음을 멈췄다. 신발 옆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물 위로 두 개의 다리가 비치듯 갈라져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낮고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다. 하나는 숨겨지고 하나는 드러난다. 돌아보려 했지만 몸은 굳어 있었고 그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멀지 않은 곳에서 너무도 현실적으로. 그 울음은 슬펐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보다 안도가 먼저 밀려왔다. 그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도 전에 김다정은 잠에서 깼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아기 울음과 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다. 그날 아침 김다정은 수빈의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엄마라는 감각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아침 식탁에서 수빈은 된장국 냄새에 갑자기 속이 울렁거려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급한 반응이었다. 김다정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심코 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수빈의 얼굴은 눈에 띄게 창백해졌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을 김다정은 놓치지 않았다. 확인이 아니라 직감이었다. 그날 밤 김다정은 결론을 내렸다. 수빈은 임신했다.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도 오래 묻혀있던 진실이 꿈틀대고 있었다. 고성이는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 빛이 바랜 교복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이 나란히 서 있었다. 김다정.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울리는 순간 사진은 손에서 떨어졌다. 의자에 천천히 앉은 고성이는 비로소 깨달았다. 기억은 묻어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숨긴 시간만큼
더 잔인한 방식으로 되돌아올 뿐이라는 것을. 그것은 단순히 예전처럼 무뎌지는 일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날카롭게 벼려지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억은 희미해지는 대신 특정한 순간을 만나면 오히려 살을 베듯 되살아난다는 것도요. 고성이의 수첩 속에 적혀있던 오래된 전화번호, 그 끝자리가 김다정의 생일과 정확히 같다는 사실을 깨달은 날, 그는 괜한 우연이라고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이어졌고 과거와 현재가 어설프게 포개지며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차철민은 이지협과의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과거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지 않는다. 대신 피를 먼저 만나게 한다고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문장은 귓속에 박혀 쉽게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웃음과 소음 속에서도 그 말만은 또렷하게 남아 마음 한구석을 계속해서 두드렸습니다. 며칠 뒤 정말 우연처럼 김다정과 고성이는 마주쳤습니다. 장소는 호텔 로비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발소리, 낮게 깔린 조명,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두 사람은 동시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데에는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 숨이 막힌 듯 공기가 굳어버렸습니다. 말보다 먼저 호흡이 엉켰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묻어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김다정이 먼저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표정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랜만이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과 미해결의 감정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입술은 굳어버렸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눈빛만은 속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0년이라는 시간이 고여 있었습니다. 썩지도 말라붙지도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시간 말입니다. 김다정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잘 지내니?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내 딸 수빈이가 당신 아들 만났다더라. 그 순간 고성이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을 김다정의 입에서 직접 듣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다정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고 순간적으로 확신했습니다. 간밤에 꾼 꿈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이어지는 고성이의 말은 급했고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모르는 사람인 척 모든 것을 부정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뻔뻔함과 불안이 뒤섞인 뒷모습이 로비 한가운데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있어도 눈앞에는 수빈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모습, 조심스럽게 말하던 표정, 그리고 잠시 스쳐 지나갔던 불안한 눈빛까지. 거기에 차철민의 말이 겹쳤습니다. 아이로 묶인 인연은 끊으려 할수록 더 단단해진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지만 오히려 마음속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김다정이었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들려온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긴장감은 분명했습니다. 성재야, 수빈이 임신한 것 같아. 박성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동시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이내 수빈을 책임지고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많은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도요. 한편 박진석이 이지환에게 했다는 막말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집안들 사이에서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옮겨다니며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상철은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묵직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나와의 교제를 완벽히 허락하는 척하면서도 사람을 깔아뭉개는 듯한 말투.
그 오만함은 듣는 이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었습니다. 김다정 역시 더는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냐는 말이 입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 집안은 늘 그랬다며 자기들 기준이 바뀌면 언제든 상대를 내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단지 이지환 한 사람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수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도 성재씨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어요. 수빈의 목소리는 이미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오늘 직접 전화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또 뭐라고 했니? 수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 같은 허황된 꿈은 접으라고 했어요. 자기 집 문턱을 넘볼 급이냐고. 내가 감히 우리 집 핏줄을 넘본다고요. 애써 담담한 척 웃으려 했지만 수빈의 목소리는 떨렸고 숨은 가빠 보였습니다. 김다정은 더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다정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이건 어른들 사이의 문제였고 그 선을 넘어서 딸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철이 말렸지만 김다정은 이미 외투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는 건 용서 못해. 그날 밤 다정은 혼자 고성이가 있는 사무실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성이의 사무실 문은 거칠게 열렸고 그 순간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과 갈등이 마침내 터져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고성이는 없었습니다. 김다정은 숨을 가다듬은 채 고성이가 있다는 갤러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혹시나 하는 불안이 스쳤지만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그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천장에서 쏟아지는 조명이 공간 전체를 차갑게 밝히고 있었고 벽마다 걸린 작품들은 유난히도 무심해 보였습니다. 그 조명 아래 고성이는 마치 이 모든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듯 여유로운 자세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정이 다가오는 기척을 느꼈는지 고성이는 일부러 한 박자 늦게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시죠? 라는 말은 형식적이었고 김다정을 알아본 순간 그녀의 입가에는 차가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다정은 그 웃음 속에 담긴 비웃음과 우월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고성애 씨, 이수빈, 이지환, 이지혁의 엄마입니다. 다정의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억눌린 분노가 고여 있었습니다. 고성애는 의자를 뒤로 기대며 고개를 비스듬히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선약도 없이 찾아올 정도로 급한 일인가 보죠. 그 순간 다정은 더 이상 돌려 말할 생각이 없다는 듯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제 딸에게 전화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고성애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지만 이내 다시 느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을 말해줬을 뿐이에요. 괜한 희망을 품지 말라고요. 헛된 꿈은 빨리 접는 게 서로에게 좋잖아요. 그 말에 다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이 인생을 재단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다정의 말에 고성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현실을 알려주는 게 어른의 역할이죠. 분수를 아는 것도 교육이고요. 그 단어, 분수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다정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말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눌러보셨나요? 그제야 고성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례하시군요. 다정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사람들 인생을 함부로 재단하는 그 버릇, 언제까지 그러실 건가요? 고성애의 시선이 날카롭게 다정을 훑었습니다. 절 얼마나 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 말이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다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환이에게 했던 말도 모자라서 수빈이에게까지 그런 말을 하셨더군요. 고성애는 다시 한번 가볍게 웃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요?
그 순간 다정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제 딸은 누군가의 발판이 아닙니다. 짓밟힐 이유도 협박받을 이유도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고성애는 말을 잇지 못하다가 냉정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손해입니다. 다정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사실이라는 게 결국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고성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정을 내려다봤습니다. 키 차이에서 오는 압박감조차 다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정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딸에게서 손 떼세요. 더는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성재랑 만나든 말든 그건 아이들의 선택입니다. 고성애는 비웃듯 대꾸했습니다. 어른이 조언 좀 했을 뿐이에요. 다정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언과 모욕은 다릅니다. 발끈한 고성애가 말했습니다. 감히 절 가르치려 드는 건가요? 다정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경고하러 왔습니다. 그 말에 고성애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경고라니요. 다정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아이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고 전시장 안의 공기마저 팽팽하게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걸 남편 박진석 회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애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협박인가요? 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선택의 기회입니다. 정명여고, 고성자 씨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고성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감추고 살아온 본명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정은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을 버릇처럼 상처 주는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30년 전 과거 다 알고 있으니 이제 멈추세요. 그때 고성애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남편 박진석 회장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전화를 받는 순간 고성애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렸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정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 침묵 속에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음을 그녀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그 미묘한 변화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 고성희의 말투가 달라진 것도, 숨을 고르는 박자가 어긋난 것도, 무엇보다 전화를 끊는 손끝이 평소보다 지나치게 성급했다는 것도 모두 다정의 눈에는 또렷이 들어왔다. 고성희는 대답 대신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고 그 선택이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끝내 깨닫지 못했다. 통화가 끊기자마자 고성희는 등을 돌렸지만 그 뒤에서 김다정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다. 김다정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문장을 읽듯 담담하게 말을 꺼냈다. 뒷조사를 조금 했다며 박영나의 출생 기록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였다. 그 한 문장이 공기를 바꿨다. 박영나는 박진석 회장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 그동안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진실이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게 흘러나왔다. 그 순간 고성희의 발걸음이 멈췄다. 몸은 앞으로 향해 있었지만 귀와 신경은 이미 뒤에서 울리는 김다정의 말에 붙잡혀 있었다. 김다정은 흔들림 없이 말을 이어갔다. 박진석 회장의 친자가 아니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사실을 남편은 아직 모르고 있다는 점까지 정확히 짚었다. 그제야 고성희는 돌아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근거 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며 애써 분노를 가장했지만 그 속에는 불안이 짙게 섞여 있었다. 김다정은 그런 반응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병원 기록, 출산 당시 자료, 그리고 친부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까지 정리된 문서들이었다. 고성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본인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김다정의 눈에는 그 떨림이 너무도 분명했다. 김다정은 목소리를 더 낮추며 조용히 말했다. 이 자료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상속도 후원금도 모두 중단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30년간 숨겨둔 딸, 지은 오양에 대한 자료까지 모두 남편에게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이어졌다. 고성이는 이를 악물었다. 치밀하게 쌓아 올린 인생이 단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얼굴에 스쳤다. 잠시 침묵 끝에 고성이는 낮게 물었다. 원하는 게 뭐냐고. 김다정은 감정이 실리지 않은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아이들 인생에서 손을 떼라는 말이었다. 협박도 애원도 아닌 단순하고 분명한 요구였다. 그 순간 박진석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진동음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지만 고성이는 전화를 받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김다정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등을 돌렸다. 진실은 숨길수록 더 크게 돌아온다는 말과 함께 그날 밤 박진석은 비서를 통해 모든 자료를 전달받았다. 서류를 넘길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박영나의 출생에 대한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고 숨겨둔 딸의 존재, 은호에게 건네진 거액의 자금 흐름까지 하나하나 드러났다. 박진석은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 사람이 고성이었다는 사실에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엉킨 상태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시각, 고성이는 혼자 남아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제야 박진석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머리를 스쳤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고성이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야 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이었다. 한편 김다정은 고성이에 대한 뒷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파면 팔수록 이상한 점들이 튀어나왔다. 그러다 문득 사진 한 장을 보며 무릎을 탁 쳤다. 고성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던 다정은 이상철에게 뜻밖의 말을 꺼냈다. 혹시 고성이가 아니라 고성자 아니냐는 질문이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고 김다정은 놀란 눈으로 30년 전 여고 졸업 앨범을 찾아보았다. 그 안에는 지금과 이름도 얼굴도 다른 그러나 분명 같은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 이름과 얼굴을 모두 바꿔 신분을 세탁한 흔적이 명확했다. 김다정은 과거를 떠올렸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 입학을 2해 늦췄던 이야기, 그래서 나이는 달라도 고등학교는 같은 학년이었던 기억까지. 다정은 졸업 앨범을 들고 직접 고성이를 찾아갔다. 고성이는 또 무슨 일이냐며 시큰둥하게 반응했지만 김다정의 다음 말에 얼굴이 굳었다. 고등학교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고성자, 그 이름을 정확히 불렀기 때문이다. 고성이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설마 하는 표정과 함께 순간적으로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김다정은 낮게 웃으며 말했다. 그때는 성희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었지 않느냐고. 고성자, 바로 당신 아니냐며 사기꾼이라고 내뱉는 순간 김다정의 손이 고성이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짧은 정적이 흘렀다. 두 사람의 과거가 현재를 거칠게 흔들고 있었다. 김다정은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다. 처음부터 부잣집도 아니었으면서 재벌가 사모가 됐다고 남의 집안 자식들을 무시하느냐고, 그 뻔뻔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됐을 거라고. 고성이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뻔뻔해진 눈빛으로 김다정을 바라봤고 그 눈빛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겁니다. 이 판에서는 다정씨의 딸이 다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김다정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오래 참고 눌러왔던 감정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다치는 건 아이가 아닙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편한 선택만 해온 어른들입니다. 그 어른들이 만들어낸 거짓과 침묵이 결국 아이들을 다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그런 어른이 되지 않을 겁니다. 김다정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고 그 말은 마치 돌처럼 상대의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도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등을 돌렸고
그 뒷모습에는 단호함과 피로, 그리고 결심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김다정이 자리를 떠난 뒤 고성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혼자 남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머릿속은 텅 빈 듯 멍했습니다. 평생 계산과 선택으로 사람들을 밀어내며 살아왔던 그녀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정면으로 밀어붙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 순간, 아니 인정조차 할 수 없는 허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고성희가 그려왔던 모든 계산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그날 밤 이후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도 눈을 감을 수 없었고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고성희가 지은호의 생모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은호에게 접근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는 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수빈과의 이별로 생긴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였기에 그의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사랑, 가족, 신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고 그는 그 잔해 속에서 홀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고성희는 박성재를 별채로 불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박성재 앞에서 고성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앉아. 그녀의 말은 명령처럼 들렸지만 박성재는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서서 차갑게 물었습니다. 하실 말씀이 뭡니까? 그날 밤 내가 본 것들 다 알아. 은호가 나를 찾아온 것도, 내가 그걸 보고 있었다는 것도. 박성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곧 인정이었고 그 침묵에 고성희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에게 말할 일이 아니야? 그 말에 박성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가 두려우십니까? 26년 동안 속여온 게 들킬까 봐 무서운 겁니까? 고성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차갑게 굳었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입장이야? 박성재는 숨을 고르며 낮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다 압니다. 쌍둥이를 버린 것도, 그중 하나가 은호라는 것도, 간 이식을 위해 거짓말로 접근한 것도요. 그 말이 끝나자 고성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는 26년 동안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더는 숨길 수 없습니다. 박성재의 말에 고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말하지 마. 지금 밝히면 모두가 불행해져. 영나도, 너도, 아버지도. 그건 어머니가 거짓말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했어야 할 일이죠. 박성재는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고성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한 번만 봐줘. 20년 넘게 같이 살았잖아. 같이 산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머니는 제 엄마였던 적이 없어요. 제 친엄마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고 감정은 더 이상 제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릴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순간 고성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같은 시각 상철은 지환이 구속당했다는 소식과 이수빈이 성재와 헤어졌다는 소식을 동시에 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박진석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대표실 문이 열리자마자 박진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또 함부로 찾아오십니까? 상철은 문턱도 넘기 전에 이미 거부당한 기분이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자리에 앉으라는 말조차 하지 않은 채 용건이 뭔데 이렇게 무례하게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상철은 한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 이수빈 이야기 때문에 왔습니다. 성재랑 헤어졌다더군요. 그런데 성재가 다시 수빈이에게 부모 몰래 만나자고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의 눈매가 즉시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이름을 왜 당신 입에서 꺼내십니까? 하지만 상철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도 당신 아들하고 내 딸 허락해줄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더 이상 발 들이지 마십시오.
두 사람의 시선은 공기처럼 차갑게 맞부딪혔고 그 방 안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갈등과 균열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철의 목소리는 분명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끝내 무너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단단히 박혀 있었다. 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 박진석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박진석은 그 시선을 비웃듯 받아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짧은 코웃음이 사무실 안에 차갑게 울렸다. 왜 오신 겁니까? 박진석의 말투에는 조금의 경의도 담겨 있지 않았다. 지금 이 상황이 협박이라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돈 몇 마디 적어와서 판을 뒤집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신 모양인데 솔직히 말해 웃기군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철의 손이 본능처럼 꽉 쥐어졌다. 손바닥 안에서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힘이 들어갔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다. 딸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상철은 숨을 깊게 삼켰다. 아비로서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라는 사실이 서글펐지만 동시에 그 말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 딸을 당신 같은 분 밑으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박진석은 그제야 상철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눈빛에는 냉소와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일부러 한 발짝 다가섰다. 마치 상대를 눌러보겠다는 듯한 거리였다. 분수를 모르시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내 아들이 굳이 당신 집안과 엮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는 딸 간수부터 제대로 하시는 게 순서 아닐까요? 그 말은 대놓고 던진 모욕이었다. 상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귀까지 달아오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정을 터뜨리는 순간 자신이 더 초라해질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결국 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대로 등을 돌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순간 상철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떨어졌다.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자책이 가슴을 짓눌렀다. 딸을 위해 목숨이라도 걸 수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현실은 이렇게 무력했다. 그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같은 시각 성재와 수빈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손은 단단히 맞잡혀 있었다.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다. 이 시간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불안이 오히려 손을 더 꽉 붙잡게 만들었다. 그러나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이는 순간 수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상철이었다. 그는 두 사람을 발견하자 걸음을 멈췄다. 수빈의 손을 잡고 있는 성재를 본 순간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이해됐다.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장면이었다. 성재는 뒤늦게 손을 놓으며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다. 상철은 아무 말 없이 수빈의 팔을 잡았다. 손에 힘이 실려 있었지만 거칠지는 않았다. 집에 가자.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성재는 그 뒤를 따라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저희 진심입니다. 그 말은 간절했지만 상철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집에 들어서자 다정은 단번에 분위기를 감지했다. 상철은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두 사람이 몰래 만나고 있었다는 말에 다정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피가 가셨다. 말도 안 돼. 다정은 고개를 저으며 믿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성재는 끝내 무릎을 꿇었다. 허락해 주십시오. 수빈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순간 다정의 감정은 폭발했다. 그녀는 울면서 성재를 밀쳐냈다. 넌 이미 한 번 결혼했던 사람이야. 9살이나 어린 내 딸 인생을 망칠 셈이니. 내 엄마 때문이라도 안 돼. 다정의 말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딸을 지키고 싶은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성재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때 지환이 집으로 들어왔다. 분위기를 보자마자 상황을 알아챘다. 형, 이건 아니지. 상철은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는 이 집안에 발 들이지 마라. 그 말이 떨어지자 수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정은 딸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 품 안에서 수빈은 조용히 고백했다. 아빠, 그분 아버지도 저한테 결혼은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 버티려고 했어요. 그제야 다정은 딸이 혼자 감당해온 고통을 이해했다. 그날 밤 상철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같은 시각, 박진석은 집으로 돌아와 성재에게 냉정하게 말했다. 그 여자 아버지가 찾아왔다. 무례하기 짝이 없더군. 몰래 만난다며 결혼은 없는 걸로 해라. 당장 헤어져. 그 말을 안방에서 들은 고성희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다. 이제 끝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다. 외부 미팅을 마치고 호텔 로비를 지나던 박진석의 발걸음이 멈췄다. 정면에서 걸어오는 한 남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단정한 정장 차림, 흔들림 없는 눈빛. 박진석은 잠시 고민하다 먼저 말을 걸었다. 혹시 AP그룹 이지혁 대표님 맞으시죠? 남자는 놀란 기색 없이 고개를 숙였다. 네, 맞습니다. 박진석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젊은 나이에 대표 자리에 오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만남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 누구도 아직은 알지 못했다. 지혁은 짧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자리를 뜨려 했다. 형식적인 미소와 함께 고개를 숙이는 순간 박진석은 이유 없이 발걸음을 멈췄다. 식당 문 손잡이를 잡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멎었고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건 단 하나의 얼굴이었다. 이수빈. 그 이름이 갑작스럽게 떠오르자 며칠 전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던 가족 관계 자료가 연달아 겹쳐졌다. 무심코 넘겼던 서류의 글자들이 이제야 선명하게 의미를 드러내며 가슴을 눌렀다. 박진석은 차에 오르자마자 창밖을 응시한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성공과 권위로만 쌓아온 인생에서 누군가의 배경을 이렇게 다시 들여다본 적이 있었던가 스스로에게 묻게 됐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서재에 앉아 다시 서류를 펼쳤다. 조명이 비치는 책상 위에서 이수빈이라는 이름 아래 적힌 설명이 눈에 들어왔다. 이지혁의 여동생, 그리고 이상철의 딸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박진석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그는 조용히 서류를 덮으며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애써 외면해왔는지 깨닫는 순간을 맞이했다. 며칠 뒤 박진석은 이지혁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이번에는 우연이나 감정에 기대지 않은 철저히 공식적인 자리였다. 두 사람은 조용한 식당에 마주 앉았다. 주변의 소음은 최소한으로 억제된 듯했고 테이블 위의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진석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지난번엔 제가 무례했습니다. 그 말에는 그의 성격답지 않게 솔직한 사과가 담겨 있었다. 이지혁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담담하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쉽게 넘길 수 없는 감정의 경계가 분명히 존재했다. 박진석은 잠시 말을 고르다 결국 본심을 꺼냈다. 수빈 양이 제 아들 성재와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지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나 박진석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이지혁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박진석은 이어서 덧붙였다. 지혁 씨가 수빈이 오빠라는 사실을 알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지혁은 조용히 물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진석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수빈 양 뒤에 가족이 있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도요. 그의 말에는 단순한 허락이 아닌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묻어 있었다. 박진석은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며느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지혁은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박진석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는 처음으로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녁에 수빈이 데리고 와라. 성재는 믿기지 않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정말이세요? 박진석은 짧게 답했다. 그래. 그날 저녁, 박진석은 처음으로 수빈을 정식으로 맞이했다.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진심이 담긴 인사가 있었다. 수빈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진석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가족이니까요. 그 순간 성재는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의 등을 편안하게 느꼈다. 그리고 박진석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결혼은 반대가 아니라 책임으로 지키겠다고.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박성재는 아버지의 서재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노크하려다 멈추고 다시 깊은 숨을 내쉰 뒤에야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박진석은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다.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빈이 때문이냐? 아닙니다. 어머니에 관한 일입니다. 그 말에 박진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니는 과거에 쌍둥이를 낳으셨습니다. 그중 한 명을 버리셨고 그 아이가 지은호입니다. 간 이식을 위해 거짓말로 접근하셨습니다. 박진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게 사실이야.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박진석이 가장 혐오하던 것은 거짓말이었다.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그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박진석은 아무 말 없이 곧장 거실로 나갔다.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잠시 후 고성이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신뢰와 위선이 동시에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날 밤 박진석은 또 한 번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사랑보다 더 잔인한 책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쌍둥이를 버렸다는 말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고 고성이는 끝내 버티지 못한 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은 바들바들 떨렸고 시선은 누구의 얼굴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채 허공을 헤맸다. 살리려다 그랬다고, 우진이를 살릴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다고 말했지만 그 변명은 아무도 설득하지 못했다. 선택의 순간마다 그녀는 늘 자신을 위해 판단해왔고 그 결과가 오늘의 진실로 돌아온 것이었다. 박진석의 분노는 억눌러왔던 세월만큼이나 거칠게 터져나왔다. 감히 26해를 속였다며 그 시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당장 집에서 나가라는 말은 분노의 절정이자 마지막 선고처럼 들렸다. 고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그 침묵은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이수빈의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메스꺼움과 이유 없는 어지러움이 일상을 잠식했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몸은 점점 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결국 수빈은 혼자 병원을 찾았다. 진료실에서 들려온 의사의 말은 너무도 담담했지만 그 한 문장은 수빈의 삶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임신이었다. 수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 박성재였다. 헤어진 사이였기에,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기에 이 사실을 꺼내는 것조차 두려웠다. 수빈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엄마 김다정은 딸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말수가 줄고 웃음이 사라진 얼굴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결국 조심스럽게 물었다. 솔직히 말하라며
혹시 임신한 게 아니냐고. 그 질문 앞에서 수빈은 끝내 무너졌다.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고 김다정은 아무 말 없이 딸을 끌어안았다. 그 품은 오랜만에 느끼는 안전한 공간이었고 수빈은 그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가족 모두에게 사실이 전해졌다. 그리고 박성재도 불려왔다. 수빈이 임신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숨이 막힌 듯 굳어버렸다. 잠시 후 낮게 내뱉은 말은 단순했지만 무거웠다. 자신의 아이라고. 그 사실을 부정하지도 도망치지도 않겠다고 했다. 집안 사정이 어떻든 상관없다며 이번에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 선택은 과거의 도망과는 다른 처음으로 내린 어른의 결정처럼 보였다. 모든 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재와 은호는 합동 기자회견을 준비했고 세상의 관심은 다시 그 가족에게 쏠렸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그들은 숨겨졌던 진실을 공개했다. 모든 시선은 단 한 사람, 고성희를 향했다. 그녀가 가족에게 끼친 해악, 수십 년간 이어진 거짓과 조작, 감춰왔던 계획과 죄가 하나씩 드러났다. 그 순간 누군가는 더 이상 그녀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모든 권리와 지위를 박탈당해야 마땅하다고 차갑게 선을 그었다. 고성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오해라며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다. 이제 끝이라는 말,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이 그녀를 압도했다. 기자회견 이후 그녀는 법정에 서게 되었고 과거의 죄는 하나도 숨김없이 공개됐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누군가의 거짓 위에 세워졌던 화려한 시간들은 그렇게 무너졌다. 대신 각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진짜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마주하는 삶이었다. 그리고 오랜 갈등과 비밀의 끝에서 세 남매는 같은 날 결혼식을 올리며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선택했다. 그것은 과거를 지워버리는 축제가 아니라 모든 진실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었다.